시장에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건영 신한은행 IPS그룹 부부장 나와 계십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개인적으로 많이 기다렸던 코너입니다. 연예인 뵙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저희 코너는 상당히 속도감이 좀 있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엑기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네. 사실 의사록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의사록이 되게 짧았어요. 한 13페이지 정도 됐었고 네. 제가 중요했던 단어가 뭐 미들 오브 넥스트 이어, 네. 그 미들에 대한 해석 네. 더 나오나 숫자도 좀 나왔는데 네. 전체적으로 저희가 무엇을 좀 바라봐야 됐을까요? 저도 이제 뭐 너무 상세한 것보다는 큰 틀에서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첫 번째는 이제 미들 오브 넥스트 이어 말씀해 주셨는데 테이퍼링을 내년 중반 정도까지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됐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테이퍼링이 실제 어느 정도 스케줄로 된다. 이게 첫 번째에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해줬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얘기했었던 거는 성장과 물가에 대한 포인트인데요. 성장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하방 압력이 강할 것 같다라는 얘기. 물가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상방 압력이 강할 것 같다. 그러니까 성장은 둔화되고 물가는 오를 것 같다라는 이제 약간 스태그플레이셔너리에 대한 어떤 피어, 두려움 이런 것들을 약간은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 실질적인 진전이라는 그 기준이 두 개가 다르게 적용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성장에 대한 하방 압력, 또 물가에 대한 상승 압력 그런 결과물로서 금리도 커브 플래팅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네, 저도 이제 말씀해 주신 포인트로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물가를 잡으려고 하면은 성장이 둔화되고 물가가 올랐을 때는 어느 한쪽을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성장만 봐서는 금리를 낮춰야 되고 물가만 봐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일단은 물가를 잡는 게 먼저라고 시장은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의 속도, 그러니까 통화정책 정상화의 속도를 높이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단기 금리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연동해서 오르게 되고요. 올라버린 중앙은행 통화정책 때문에 결국엔 정상화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우려 때문에 실물 경기가 중장기적으로는 좀 눌릴 수 있다. 이런 압력이 결국에는 10년 금리를 낮추는, 그래서 단기 금리는 올라가고 장기 금리는 내려가는 이제 그런 이제 플래튼이 형성됐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결국 테이퍼링 속도가 시장 중심에 서 있는데 대응 차원에선 투자들은 무엇을 보고 이제 투자를 해야 할까요? 지금 이제 테이퍼링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테이퍼링이라는 재료 자체는 거의 다 시장에 노출이 된 것 같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중반이라는 어느 정도의 타임라인까지 나와 있으면 시장이 이 이슈는 어느 정도는 소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테이퍼링 뒤에 테이퍼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건데 결국엔 시장은 미래를 프라이싱하지 않습니까? 그럼 테이퍼링 이후에는 금리 인상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데요. 금리 인상이 그럼 내년 중반 정도의 테이퍼링이 끝난 이후 금리 인상이 언제쯤 진행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 같고요. 이걸 연준 위원들도 바라보는 게 만약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점점 더 강해진다라면은 어쩌면 테이퍼링의 속도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의 속도도 좀 땡겨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시장에서 갖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심리, 이런 쪽을 좀 더 이제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잠깐 오른쪽으로 좀 갔다 올까요? 파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사실 파월도 이제 의장으로서 많이 적응이 된 듯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선임이 돼야 될 시기를 좀 지난 듯한 네, 느낌도 그렇죠. 잡고 있거든요. 네. 이 파월의 연임 불확실성이 글로벌 증시를 좀 흔들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첫 번째는 이 단기적으로 시장을 흔든다라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이 파월이 연임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됐었을 때 누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럼 파월 대신에 브레이너드라는 분이 이제 현재 좀 물망에 올라와 있는데 현재까지는 파월의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이제 둘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파월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이제 사람들, 이제 상원 의원들 같은 경우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금융 규제를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산 버블이라든지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파월 의장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고요. 공교롭게도 이제 클라리라든지 아니면 케플란이라든지 로젠그렌이라든지 이 연준의 주요 총재들이 이 주식 거래를 했었던 게 이제 같이 연관이 되면서 이런 부분도 이제 파월에 대한 신임도 이런 것들이 조금은 좀 낮아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럼 만약에 파월 대신에 다른 사람은 만약에 교체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금융 규제를 좀 더 강하게 하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고요. 금융 규제를 강화한다라는 것은 단기적인 이슈는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은행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신용 창출이 조금은 위축이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인 유동성 위축 이슈 이제 이런 걸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서도 구간이 명관이다라고 하는 게 시장에서도 파월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익숙해졌는데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06년도에는 버냉키 의장이라는 분으로 바뀌었을 때 시장이 한번 흔들린 적이 있고요. 14년도에 이제 옐런 의장으로 바뀌었을 때 이머징 시장이 한번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18년도에도 1월 달에 이제 파월 의장이 들어왔을 때 18년도 2월 달에 한번 시장이 또 휘청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이 의장이 바뀐다고 해서 시장이 흔들린다 이런 법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단기적으로 이 시장이 새로운 의장에 대해서 그 사람의 워딩에 대해서 적응하는 시간도 조금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시기적으로 좀 지연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높아지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실 글로벌 정책 공조가 좀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네. 결국 이런 공급 차질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준의 통화 정책이 이거에 영향을 받을까요? 네, 결국에는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제 공조가 만약 균열이 생기게 되면 각자 도생이라는 플레이가 되는데요. 이 각자 도생이 두 가지 의미를 만듭니다. 첫 번째는 성장의 균열을 만들어내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서플라이 체인에서의 문제가 생겨나면서 이게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보시면 느끼지 못하셨겠지만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관세 부과까지도 최근에 물가에도 굉장히 시간을 두고서 이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각자 도생의 시나리오를 본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공조가 균열이 생겼다라고 본다면은 중앙은행들 입장에서는 성장과 물가 사이에서 둔화되는 성장과 높아지는 물가 사이에서 굉장히 좀 곤란해하는 그런 상황을 좀 펼쳐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어제 이제 G20 재무장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말에는 G20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G20를 통해 아주 굉장히 많은 공조의 이슈가 나타나게 되는데 참고적으로 지난 7월 달에는 SDR의 도입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요즘 이제 보건장관 회의까지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로벌 백신 보급에 대한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도생에 대한 리스크가 중앙은행에는 굉장히 좀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오히려 공조 쪽에서 새로운 좀 이제 성장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이렇게 내년에도 성장 둔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보험성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탄탄한 성장의 기조 속에서 시장이 단기적으로 휘청였을 때 그때 이제 결국에는 중장기적인 긴축 사이클로 접어들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금리를 인하한다. 이제 이게 보험성 금리 인하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파월 의장이나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출구 전략 쪽으로 나가다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장의 둔화로 인해서 금리를 한두 차례 인하해야 되는 수는 있지 않냐 이제 이 질문이신데요. 문제는 과거하고 달리 95년도나 2019년도에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할 때는 물가가 상당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가 굉장히 커지는 상황에서 이럴 때 보험적 금리 인하를 실수로 했었을 때는 물가에 대한 그 기대 심리를 좀 자극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일정 수준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졌을 때 그때 보험성 금리 인하를 조금은 좀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기대 심리가 낮아졌을 때 보험성 금리 인하 가능성도 일단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부장님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건영 부장이 연준 때문에 많이 트렌디화됐지만 저는 달러 환율 때문에 원래 처음 접했었는데요. 네네. 지금 환율의 변동성이 꽤 크죠. 네. 그러니까 1,200원 선을 터치한 다음에 지금 1,180원 선으로 내려온 상태인데 네. 결국 연준의 통화 정책, 물가, 뭐 금리 차 이런 것 쭉 연결된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전망 한번 주시죠. 일단 첫 번째는요. 테이퍼링이라든지 조기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결국에는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 달러에 대한 상방 압력을 높이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중국 경제하고 상당히 연동된 면이 큽니다. 헝다 사태 이후에 중국의 성장이 다소 둔화될 수 있다는 것은 시차를 두고서 우리나라의 성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는 결국에는 원화에 대한 펀더멘탈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의 통화 정책하고 중국의 헝다 사태 이 두 가지가 성장과 금리 차원에서 달러에 대한 상방 압력을 굉장히 높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달러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이제 이슈가 선반영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게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꼭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은 미국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달러 강세를 너무나 강하게 가져갔었을 때 가질 수 있는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달러 강세라는 건 결국에는 미국의 제조업에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혹자는 이게 뭐 1,300원, 1,400원까지도 이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엔 일정 부분에 대한 선반영 이슈, 그 다음에 달러 강세에 대해서 미국의 성장 자체도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달러의 강세 압력이 다소 누그러질 수 있는 이런 포인트에서도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제한적인 달러 강세 압력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달러 강세 압력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완전 빠져드네요. 지금까지 오건영 신한은행 IPS 그룹 부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